정부 속내 어떨까요? 당혹스러워할까요? 아닙니다. 웃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의사들의 주장은 과거가 좋았고 지금 시스템이 좋다.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이 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를 의사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팩트 메이저로 배웠고요. 지금 군대 증원이 몇 명이네 뭐 이런 얘기보다는 이렇게 좀 시각을 바라보게 되면은 의사들이 조금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선정을 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의를 해는 일본 의대 증원 일정교가 개원의 미래는 어떨 것이냐. 그러니까 심플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대학병원의 교수는 대학병원, 중소병원은 한국의사의 적정 수준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에 화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아쉬운 점 무엇인가 이런 걸 너무 맹목적으로 믿고 있지 않은가 사안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가리고 있지 않은가 의사 선생님을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이죠. 얼마 전에 나온 뭐 카톡방에 보면은 무슨 뭐 메디게이트에서 의사 그 전공의들이 돌아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카톡방에 올라온 게 대한민국 망하고 있다, 의료가 공멸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어제 나온 거죠. 의대 증원 의료가 붕괴될 거냐, 정말 붕괴될 거냐 이거죠. 전공의가 지금 파업했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죠. 정부가 정말 당혹스러워할까요? 이분 아시죠? 이분들이 이제 열심히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게 정말 맞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제대로 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이분도 아시죠? 이분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뭐 지금 뭘 감원을 갖다가 뭐 문제를 하지 않았으면은 뭐 지금 뭐 그걸 복원하는 과정이다 이런 내용들 어디가 틀렸을까요? 예.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일부 틀리기는 맞는데 그 부분을 선별해서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소위 말하는 독자 생존하고 스스로 살아나가는데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필수 정책 패키가 나오죠. 이거 한번 읽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예. 제가 드리는 그 얘기의 골자는 이겁니다. 우리가 한국 의료제도가 혁신을 하려면 as is, 지금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요. to be, 우리가 가야 될 미래를 갖다가 설계를 하고요. 그 중에서 시나리오 1, 2, 3를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은 정확한 의료제도 개혁이 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as is, 현 상태에 대해서 진단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뚜렷하게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to be, 지금 글로벌에 있는 그 OECD 국가, 세컨티어 국가들도 의료제도는 거의 하나로 거의 수렴되고 있습니다. 개념 자체가. OECD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서로 배워서 서로 벤치마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배워가지고 융합해서 지금 거의 이게 바로 헬스케어의 미래다라고 수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예를 들면 지금 연금 계획을 예를 들면 연금 계획은 SES가 확실하죠. 숫자판이니까 투기도 확실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변화걸 시나리오를 1, 2, 3을 만들어놨더니 얼마 전에 투표했더니 시민단체 투표했더니 이상하게 나왔죠. 네, 원래는 더 내고 덜 받아야 지속 가능 경영한데 엉뚱한 게 나오죠. 더 많이 받겠다고. 더 많이 받겠다 이유를 보니까 젊은 친구들 20대들이 더 많이 받는데 몰표를 던진 거예요. 그 이유를 봤더니 나는 애 안 낳을 거니까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다른 애 집 자식들이 열심히 일해서 쥐어짜가지고 난 연금 지급해라. 그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에서 벗어났죠. 지금 열심히 지금 보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과연 의료제도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 투비, 퓨처 미국은 그러니까 미래는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나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의료 제도는 요 이제 그 중세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0년까지 보게 되면은 그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주의 중세 1800년대는 국가주의니 뭐니 뭐 이런 게 있다가 1900년대 되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업이 일어나죠. 기업이 일어나고 자유주의, 중상주의가 되면서 노동자, 농민이 소외당하고 거기 노동자, 농민이 소외당하니까 그 노동자, 농민이 소외당한 틈을 타서 뭐가 파고들었습니까? 사회주의가 파고들었죠. 사회주의가 파고드니까 이 사실 중상주의와 자유주의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하고 중상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 사회주의는 억압을 하고 사회주의에서 하려던 여러 가지 사대법이라든지 뭐 사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 줄게.
사회주의에 들어가지 마 하면서 복지를 끌고 시작한 겁니다. 그게 1883년도에 비스마르크가 산재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을 시작한 게 근대 복지학의 제일 처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목적 자체가 사회주의를 누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에 끌려갈 만한 사람들만 보호했죠. 그러니까 진정한 힘없고 그런 노동자 농민들을 보호를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런 복지가 자유주의 국가, 자유주의 그 사상에 학습을 되기 시작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1차 대전, 2차 대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나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싸울 때 어떻게 나가 싸우면 우리한테 뭐 줄 텐데 복지국가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1920년대, 30년대, 40년대에 복지국가가 계속 이제 계속 퍼주기 시작한 거죠. 그 퍼주기에 가장 먼저 가다가 제일 먼저 깃발을 올린 데가 어디였냐면 미국이었습니다. 1935년도에 소셜 액트, 여러분 대공화.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의료 제도는 잠깐 삐끗을 했는데 엄청난 지금 오늘날의 미국의 근본적인 복지 틀을 만들어내면서 미국이 복지국가의 선두를 나서게 됩니다. 거기에 자극을 받은 소련이 1936년에 모스크바 헌법의 126조에 의료 제도와 건강 제도를 헌법의 권한으로 박아버립니다. 그걸 보고서 그 자극을 받은 영국이 한 10년 마지노선 하다가 리버리지 보고서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죠. 그거를 통해서 1940년대 말부터 50년대에 복지개혁,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리고 세 가지 개혁을 연금개혁을 하고 뭐 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NHS 개혁을 그때 합니다.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영국이 영국 정도 되니까 저렇게 할 수 있구나 할 정도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게 되는 게 뭐냐면 영국이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되면서 산업혁명에서 가장 많은 부작용을 경험한 국가이기 때문에 영국은 그렇게 했었던 것이 전후의 그 국민들을 다스릴 수 있던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뭐가 시작되면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미소 간의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미소 간의 경쟁은 우리 체제가 더 좋은 거야 하면서 양대 체제로 나눠져서 서로 드디어 자기 국민들한테 퍼주기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브렌트우드 체제가 들어오면서 달러 껴가 이제 기축통화가 되면서 이쪽 진영하고 이쪽 진영과 거의 비슷한 그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때 이제 퍼주기식으로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북유럽의 3인주의, 의료제도라든지 복지제도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그래서 이제 1960년대, 70년대, 70년대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그 동안에 이제 벨기에도 병에 걸리고 네덜란드 병도 걸리고 독일도 병에 걸리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던 것이 1970년대부터 겪기 시작을 했습니다. 출산 저하도 그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걸 확 정신을 들게 해준 게 뭐였냐면은 그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일어났어요.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더 쓴 돈은 많았는데 퍼주기 했으니까 쓴 돈은 많았는데 갑자기 오일 쇼크 되니까 돈이 확 들어오는 게 떨어졌다는 얘기죠. 경제가 망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재채기를 시작하면서 이거 아닌가요? 하면서 이거 아닌가? 그리고 막 퍼주는 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때 70년대, 80년대 되면서 드디어 스웨덴부터 시작을 해서 주요 국가들의 복지비가 꺾이고요. 우리가 시작해서 1977년도에 의료 제도를 시작할 때 그때쯤 독일에서 처음으로 의료비를 꺾는 법안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77년도입니다. 80년 되면서 로널드 레이건하고 대처가 쿵짝쿵짝하면서 신자유주의 하면서 드디어 이제 국경 없는 투자, 세계화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기니핀 정부가 강차가 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1990년대 들어가면서 뭘 했냐면 총액계약제를 드디어 칼을 뻗기 시작합니다. 총액계약제 아시죠? 한마디 누르는 겁니다. 싹 더 이상은 안 돼. 하면서 95년도에 그 프랑스의 주폐 개혁에서도 그걸 다 통했고요. 97년도 때만 90년도 초반에도 독일. 그러면서 여러분들 OECD 통계에서 의료비 누르는 걸 보게 되면은 9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냥 9%에서 계속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나라들이 의료비를 잘 통제를 한 거죠, 사실 막 눌러서. 눌러도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너무 눌러놨더니 이게 업데이트도 잘 안 되고 거기에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철밥통이 되다 보니까 근무도 잘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의료가 엉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총액계약제가 드디어 역풍을 낳기 시작합니다. 이 총액계약제를 해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자, 그러면서 다시 공공의료 총액계약제 공공의료
메인이니까 그 공공의료의 메인이었다가 다시 이제 그 민간을 끌고 들어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처음에 의료 자유주의였다가 공공으로 갔다가요. 다시 지금 민간으로 오고 있는 지금 과정인데 그 전과는 좀 다르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고요. 이 과정 중에서 그 여기 보게 되면 국가 이념의 변화, 복지제도의 흐름, 체제 경쟁, 효율화 체제. 효율화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모든 전 세계 행정의 그 목표거든요. 이걸 의사로 해석하면은 의사가 어떻게 하면 가장 경제적인 돈을 비용은 적게 들면서 일을 많이 해주는 사람으로 만들까에 모든 초점이 여기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한 개념은 경영에서 끌고 들어오고요. 의사들의 성장은 어떻게 됐느냐? 그 전에 1900년도 이전에는 그냥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뭐 이발사, 그다음에 무슨 뭐 약간의 무슨 고기 써는 사람, 갑자기 페니실린 나타내고 현미경으로 균 찾고 죽었던 사람 다 살려내고 그러니까 이거 복지로 쓸 수 있을 것 같으네 하면서 정치권에 눈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복지, 특히 의료제도에 대규모 돈이 들어가게 되면서 오늘날의 의사의 파워가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유럽은 계속 의사들을 공공의료로 계속 쥐고 왔고요.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간 의사들이 1920년대가 플렉스너 보고서에서 의사들이 뭐랄까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훌륭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면서 플렉스는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가 아닌 다른 그 의학 교육자가 미국의 의대에 거의 한 3분의 1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미국 의사들이 미국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날의 미국의 의료의 파워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미국에서도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한국보다도 좀 더 신뢰가 있는 직종이 됐던 게 거기서 시작이 됐던 거죠. 스스로 자정작용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의학의학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에 패스트 같은 데 이렇게 들었을 때 성당에 모여서 하느님 절 지켜주십시오 하던 데에서 페니실린하고 무슨 뭐 혈액 뭐 하더니 요즘 어떻게 몇 년 전에는 SNS에서 추적하면서 서로 컨택하는 거 막을 정도로 의료가 발달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흡수되면서 이 끝에 지금 현재 의료를 만들겠는데 그 중에 큰 획을 걸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77년도는 알마트 선언입니다. 알마트 선언이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은 그 전까지 왔었던 방만했던 의료 제도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국가가 제공해야 될 의료는 이 두 가지다라고 처음에 기준을 세워준 알마트 회의적 내용인데 첫 번째가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이거는 좀 약간 문헌마다 그 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에센셜 필수의료라고 하는 거, 필수의료라고 하는 그런 문헌은 서양 과거의 OECD 국가 이런 데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한국에서만 필수의료가 무엇이라고 좀 아웅다고 있는 것이지 해외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아웅다고는 문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이 좀 동떨어진 논의를 좀 하고서 쓸데없는 지금 사실 힘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can afford to maintain. 무조건 돈 쓰면 안 된다. 그 지역사회가 돈을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의료를 제공해야 된다. 라고 77년도에 만들었고요.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오다가 2013년, 15년에는 그 유니버설 헬스케어라는 게 뭔지 그냥 유엔이 딱 정해줍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나 그 의료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파이낸셜 리스크. 질병에 치료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파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전 세계 의료의 흐름이라고 레트로블리가 딱 정의를 해줍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발견되게 됐어요. 그 개념 발견된 것들이 지금 미국의 그 오바마 케어와 영국의 NHS 다시 혁신을 좀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문턱도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죠. 여기 보내도 지금 오늘날에는 뭘 가지고 고민하고 있느냐? 굉장히 정치적인 내용을 가지고 많이 고민합니다. 경상의료비를 총액적으로 유지했더니 정치적 리스크가 있더라. 왜? 너무 눌러놨더니 환자들의 불만이 쓰여서 이게 표로 바뀌게 되면서 정권이 위험하게 되더라.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지? 이게 지금 의료제도의 유정자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왜? 페이션트 시즌이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민주주의는 한 표잖아요. 정권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럼 공공과 민간의 비율은 적정선 얼마냐 이거죠.
전 세계적으로 통계적으로 한 7대 3입니다. 그러면 7대 3이라고 하는 것이 의료 비를 얘기할까요? 의료 기반수를 얘기할까요? 네, 그런 부분들 한국에서 정립이 안 돼 있죠. 글로벌하게는 어느 정도 좀 수렴이 돼가고 있습니다. 공공의 효율성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공공의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 제가 사실 이 작업을 하다가 맨 끝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의사 선생님들의 숫자도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공공의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캐나다하고 그 영국의 대기업에 700만 명이 월수에 들어와서 그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온 대로 좋은 치료를 해주세요. 국가 의료 비용이 감당을 못하겠죠. 사실 거기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 얘기만 듣고 있어서 그러신 것이지, 제가 대한의사협회 작년까지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의료산업에서의 포지셔닝과 비율, 그럼 의료산업을 어떻게 길 것이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민간 의료를 공공의료로 끌어들이면서 이 민간한테 어떤 포지션을 줄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정치적 관건입니다. 왜? 민간을 불러들이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위정자들을 벗어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공공이 보호하는 영역과 수준의 문제. 공공이 어디까지 보호할 거냐 이거죠. 감비까지입니까? 아니면 위암까지입니까? 아니면 담석까지입니까? 아니면 탈핵자까지예요? 뇌졸중까지예요? 암이에요? 어디가 지금 예를 들면 공공이 보호할 부분은 어디까지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거 가지고 논의를 하지 필수 의료가 무엇이냐? 가정의학과 선생님들도 우리는 필수 의료다. 또 성형외과인데 성형외과 의사들도 필수 의료다라고 주장하죠. 결국 그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시스템 내에서는요. 양질 의료 그러면 질, 저가, 접근성, 편의성 이 네 가지를 상징해 갖춰야지만 양질의 의료라 그랬어요. 지금은요. 질, 저가만 남고요. 접근성과 편의성은 지금 놓고 있는 중입니다. 질에서. 그래서 이게 흐름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접근성과 편의성도 하면서 값도 써야 되는 거죠. 답이 안 나옵니다. 질은 원래 의료의 질은 구조, 과정, 결과 이렇게 세 가지가 결정한다고 해서 고식적으로 여러분 학생 때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깨지고 있죠. 어떻게 깨지고 있습니까? 소가 나쁘다 하더라도 구조와 과정에 문제가 없으면 이건 양질의 의료다 라고 판단을 했었죠. 언제까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카테고리 내에서는요. 실제로 그러냐 이거죠. 밸류 베이스드 메디신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가치 기반 의료. 가치 기반 의료가 그냥 구조 과정 좋은데 결과를 좋게 해라. 결과를 좋게 해라. 이게 어떤 사고방식입니까? 경영학적 사고방식입니다. 한정된 비용 내에서 그 결과를 좋게 하면 그 나머지 부분 차액을 일부를 넣어주겠다라고 인센티브로 지금 보면서 가치 좋아 보이잖아요. 밸류 베이스드 메디신은 이 과정 중에 연장선상에서 경영학과 복지학이 만나면서 소위 말하는 융합돼서 나온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유럽에 있는 그 밸류 베이스드 메디신과 그 미국에 있는 밸류 베이스드 메디신이 달라요. 다릅니다. 다른데 그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지금 거의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합쳐져서 여기 보내 다 뭉쳐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의 그 의료 관련된 아젠다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그럼 한국은 몇 가지 문제를 풀게 되냐. 지금 보니까 거의 한 200개 정도의 질문을 뽑았어요. 하나하나 아젠다가 되니까 그걸 풀어야지 대한민국 의료가 이 파고를 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비 몇 가지 봤어요. 그럼 에스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현재 있는 의료 제도를 제가 다 인과지도로 엮어본 겁니다. 다 이유가 있죠. 예를 들면은 의사들이 전문의 전공이 할 때는 나와서 나도 전문의가 되면은 나도 좀 더 나은 세상을 할 거야. 그런데 그 전문의니까 나와도 별로 할 게 없다고 하고 맨날 소송에 걸리고 돈을 많이 못 벌고 그러니까 그걸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가고 나와서 뭐 피한성 같은 거 하는 것이고 피한성을 보고서 나온 사람들이 무슨 뭐 스카이캐슬인데 나와가지고서 굉장히 돈 많이 벌어 척하니까 의사들 몰리는 거고요. 그 몰리는 거 보고서 좀 사교육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 도미노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다 한번 합쳐본 거죠. 사실 그림은 더 큰데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줄여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다이나믹적 사고로 해서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요. 어디 한 군데 딱 뭉쳐집니다. 이게 이 전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걸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겁니다.
1977년도에 정부가 그 의료 제도를 만들려고 했을 때 77년도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돈이 없었던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빌렸었죠. 돈이 없으니까 의사 빌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병원도 빌렸었죠. 강제지정에 내놔. 그 다음에 거기서 돈도 빌렸었습니다. 자기들이 돈 안 내고 우리는 사회보험제도야 기업에 돈 내놔. 하나 더 빌렸었습니다. 공중보건이 빌렸었습니다. 군복무하러 간 사람 신분 세탁해서 내는 부분에서 보고서 따랐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전국에 의료보험 모의존 다 없앴습니다. 자, 다 빌렸어요. 빌린 값을 줘야 되죠. 렌탈비를 줘야죠. 렌탈비를 주는데 정부가 이제 두 가지를 준 거죠. 야, 감기 5,000원 받아? 대신에 두 개를 열어줄게. 하나는 행위별 수가제를 열어준 겁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아시죠? 병원에 한 번 오면 5,000원, 두 번 오면 10,000원, 세 번 15,000원, 계속 올라가는 거죠. 행위별. 그 다음에 비급여를 늘렸습니다. 5,000원의 감기를 보는 거는 뭐 국가 시책에 따라죠. 대신에 5,000원에 온 사람이 비타민 D 주사를 맞던, CT 찍던, 약을 찍던, 로봇 수술하던, 1인실 병실 듣던, 그건 네 영역에 달려있어. 거기를 열어준 겁니다. 그때 의사들은 이거를 받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때 정부가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특수팀을 만들어서 할 때, 그때 사회단체 얘기를 듣는 KMA가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불러서 얘기를 했죠. 그때 뭐 이게 될 것 같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내과외과 선생님도 그때 잘 나갔을 때, 이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시책으로 하면서 그냥 뭐 봉사활동 하지, 뭐 돈도 내는데 하면서 수가를 낮게 적었었고요.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좀 소외 지역이었던 이거라도 벌어야하면서 열심히 수가를 못 썼습니다. 그게 고착될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수가가 2,000점에서 역전이 되버립니다. 예. 그게 피한성이 서로 살아왔던 그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두 가지가 그 수혜별 수가제하고 비급여가 맞물려지면서 이 엄청난 지금 의료 폭전이 있겠죠. 전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비 증가율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뭐 아시겠죠? 작년 기준으로 87%입니다. 한국 GDP 증가율입니다. 지금 1% 바닥에 기고 있죠. 바로 바닥에 기고 있죠.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더 이상 돈을 쓸 여력은 없어진 겁니다. 네. 앞으로 어떤 폭풍이 다가올지 아시겠죠? 의사가 더 도와줄 방법은 많지 않고 그 중에서 이제 틈새 시장을 찾아서 다닐 수밖에 없는데 말 그대로 이쪽에 있는 그 내외산소를 엄청 누르니까 이쪽에 있는 미용, 비료 뭐 이런 쪽으로 지금 풍선 효과를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딱 이 상황이 됐습니까? 이 상황인데 과거에는 이쪽에 있는 그 풍선 큰 쪽에 있는 미용 피부라든지 이쪽이 크진 않았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시장도 발달 안 됐고 내외산소로 해서 그 수많은 대학병들이 다 쓰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무슨 뭐 개인 병원에 시작해서 대학병원까지 세운 레코드가 전 세계에서 몇 군데나 있을까요? 예, 제가 아는 바로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그걸 상상을 못합니다. 의료에서 그런 수익을 만들어줘? 어느 나라인데? 이상한 나라 아니야? 이게 나온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그게 부지기수죠. 지금 이렇게 한번 옮겨간 사람들이 이쪽을 다시 누르면 다시 올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용 쪽은 뭐 몇 달 배우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돈 버는 기술은 그렇게 학술적이지 않냐고 한다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여러분이 알기 전 그런 기술들. 그런데 이쪽 내외산소에서 대학 교수 하려면요, 이 학력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3, 4년 차 됐을 때는 거의 기업에서는 대학에서 그 교수님들이 스텝 대우해줬죠. 저도 4년 차 때 타치 안 받았습니다. 너가 수술 나가서 해. 네, 대신 나한테 한 번 좀 얘기 좀 해줘야 나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3, 4년 차 되면 수술 구경 못합니다. 안 가르쳐주면 아시죠? 가르쳐주면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인플레이션 된 거죠. 그러니까 펠로우가 이게 뭐냐면 내년도 5년 차, 6년 차, 7년 차. 게다가 의존 나왔으면 나이 40대서 성인병 걸릴 때 되는 거죠. 자, 나왔는데 뭐 할 게 없어요.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용은 발달하고 그 무슨 비급여도 발달하고요. 이쪽은 학력 인플레이션이라고 중간에 워라벨이 일어나고요. 중간에 사법 리스크가 들어오고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그 의과대학 그 전공의들 파업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더니 야, 지금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여기 선생님이니까 뭐 미용에 있는 쪽이 최저 한 1,200만 원에서 네트입니다. 그 다음에 맥시멈 줘봐야 1,400을 안 넘어갑니다. 1,500 부르는 순간 내보내고 다른 사람 없죠.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너 얼마 주면은 좀 외과 할래? 부르는 값이 한 3,500 네트로. 그럼 3,500 전국의 스태프들이 한 18,000에서 2만 명 되는데 그 역산에서 한번 얼마인지 혹시 해보시면은 지금 정부가 내는 돈 가지고는요 그 간의 기별도 안 갑니다.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제도가 소위 이걸 쉽게 얘기하면 렌탈 모델, 여기 이제 의사들끼리니까 이거 소위 말하는 끼워 팔기 모델입니다. 예. 감기하러 왔는데 뭘 끼워 팔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되는 구조. 그거 의사들이 만든 구조가 아닙니다. 그냥 정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의사들을 지금 역공하고 있는 겁니다. 나쁘다고. 만약에 이 큰 대학병원에서 갑자기 내일부터 혼합진료하고 그 비급여 막아버리면 이 병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지금 혼합진료가 있고 의사들이 하고 있으니까 호흡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필수료 하면서 비급여도 하면서 먹고 살고 이 사람들도 필수료에 대해서 하고 있는 좀 이상한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구조가 어쨌든 간에 의사들한테 유리할까요? 유리하지 않을까요? 예, 의사들은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죠. 아닙니다. 이 구조가 전 세계에서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게 1977년도 신문이에요. 77년도 8월인가가 이제 의료제도 기금이 현재 건강보험이 시작됐으니까 이럴 때 나온 신문인데 그때 대한의사협회에서 나오신 그 동아일보 신문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의사의 20%가 해외에 나가셨습니다. 근데 77년도에 의료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가 실시된 이후에는요, 나가는 사람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세브란스에 있던 마치카 선생님도 그 전년 60년대 보게 되면 할 일이 없어가지고서 일본에 엠벌이 나간다는 기사가 기사에도 나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있는 그 구조는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스럽지만 전 세계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유리한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료에서 얘기할 때 국민들 선택 안 하면 우리는 5천만 대 13만 명 싸워야 된다. 그거 할 거냐고. 의료기관 수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이거 돈 되니까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몰랐을 때 대학병원들이 여관 장사했죠. 그냥 입원 다 눕혀놓습니다. 그럼 다 돈이 나와요. 여관 장사. 그래서 대학병원 다 컸죠. 여관 장사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외래 장사라는 거죠. 외래 감기 한두 번은 될 것 같다. 많이 오게 하죠. 많이 오면서 외래 장사. 그러니까 또 외래도 지금 외래가 전 세계적으로 다른 주요국보다 6번, 7번 갈 때 우리 17번 가는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한 거는 입원을 막으니 이쪽에 튄 거예요. 이제 또 있으면 좀 막을 판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많이 비급을 돌아 쓰겠죠. 그러면 그동안 이제 그 필수료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호흡기를 대고 있던 비급여도 없어지면은 그때는 정말 공면인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잘 모르고서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을 보면은 이거 도대체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를 지금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뭐냐면 한국이 경상 의료비 증가율도 최고고요. 가계 직접 부담비도 최고입니다. 굉장히 후진국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어느 나라에 대해서. 에스토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에 비해서. 그냥 겉으로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 제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지가 않습니다. 경상의료비가 작년도에 드디어 넘어갔어요. OECD 평균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저비용 국가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의료시보다도 낮으니까 저한테 돈을 많이 주세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의료비에 많은 걸 투자를 해서 대한민국을 복지 의료국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대선부터 못 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 아마 어떤 형태든 간에 지금 의료비가 그 보험료가 막 무작위로 걷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예,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뭐부터 걷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미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의료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주의 의료. 그죠?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하죠. 이 민간 의료가 이런 공공 의료가 어디 있고 사회주의가 어디 있어요. 거기서 의사들하고 얘기 안 됩니다.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최고의 민간 의료라고 되어 알고 있는데 의사분들하고 얘기하고는 이런 공공 의료가 어디 있어? 이런 사회주의가 어디 있어? 의료가 어디 있어? 근데 그게 배경이 왜냐면 77년도에 의료 제도를 어떻게 빌려서 했는데 그때 사실 정부 입장에서 너무 많은 걸 내준 거예요. 왜냐면은 하면 안 되는 제도를 실시를 한 겁니다. 실시를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공공재로서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갑자기 또 데모를 하게 되고 하게 되면은 이걸 뜯어 고쳐야 돼 라는 생각보다는 돈을 좀 주면 좀 달래주면 지금 정권이 유지가 시끄러운 소리를 줄일 수 있는데
하면서 계속 달래면 한쪽으로 수가 올려주고 달래고 항목을 늘려주면서 반대쪽에는 어떻게 했어요? 의사들의 기율을 굉장히 그러니까 규제를 엄청 심하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의사, 민간인 의사로서의 규제는요, 전 세계에서 탑을 칩니다. 이런 규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 규제를 만드는 게 뭐예요? 대한민국이 거의 100% 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잘못된 제도를 만들었고 그걸 고치지 않았어요. 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왜? 시끄러운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런 사태 두 번, 세 번만 나타나면 전부 바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에서 대한민국 체력부터 썼죠. 대한민국이 GDP 성장률이 9%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돈 줬던 겁니다. 달랬던 게 지금까지 뻐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의사들 여기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줬다 뺏은 게 되게 많아요. 해줄게 하다가 뭐 파워프로 주면 다시 또 뺏었다가 뭐 한 1, 2년 주다가 또 뺏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없어졌죠. 정부 할 얘기 다 안 믿습니다. 그건 정부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세이스는 이렇고 투비는 이렇습니다. 근데 그 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시나리오 1, 2, 3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시나리오 1은 저는 이 사태를 좀 봤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떻게든 간에 좀 더 7만 불을 견인하는 복지국가 되기 위해서는 이쪽 부분에 제 나름대로 그림이 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그냥 무작위로 그냥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뭐 썰주려고 나온 건 아니고 제 그림이 갖고 있어요. 그 그림을 보니까 이게 허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 2월부터 열심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혼합진료가 하는데 제2의 의사면허증, 사관학교육의대가 그래서 합니다. 사관학교육의대가 공공의대하고 헷갈리시면 많은데 전혀 다릅니다. 이거 자체가 돼야지 세계 흐름에 탈 수 있고 대한민국의 의사와 환자와 정부가 다 같이 웃을 수 있겠다 양보하면서 그런 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지금 시나리오 2나 3쯤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에세이에서 봐서 2를 봤어요. 어디가 문제라기보다는 어느 부분에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 다 아시죠? 다 늘 보시던 것들이죠?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쉬울까요? 의대 증원이 국가 재앙인 이유, 의대 증원 반대, 의대 증원 미친 짓, 이거 다 아시죠? 의료대한 이 그림도 잘못 그렸습니다. 잘못 그린 거고. 그리고 어떤 데 보니까 한국의 뛰어난 건강지표, 우리가 지금 주거에 대해서도 살려주고, 라이프 스판도 좋고, 건강한데, 왜 이 제도를 바꾸려고 하느냐? 정부 나빠. 이게 의사들의 논리죠. 스스로가 지금 이 논리에 갇혀있다고 생각해보지 못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보이는데. 그 반대로 다른 변수와 정책은 다 고정시켰고, 의사 수준을 보면은, 저는 증원을 찬성하는 쪽인데, 이 증원을 찬성하지만 이런 식의 증원을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데 연착륙으로 있었어요. 근데 증원은 어쨌든 간에 그럼 동결을 하면은 의사들이 주장하는데 동결을 하면 지금 사태가 더 호전될까요? 동결을 해도 지금 이미 의료비의 고개는 꺾였어요. 그 그래프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그냥 지금 대한민국 나쁜 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동결은 답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감원은 답이 아니죠. 감원하자 그러는 거예요. 감원은 답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풍선과 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에 있는 부분에는 연평균, 미용이라든지 그 무슨 뭐 실손보험이라든지 주사, 통증 증가율이 10%에서 한 15% 됩니다. 연 증가율이. 이쪽은요. 작년에 의료 그 수가 1% 올렸잖아요. 거기다 10조 부은다고 해서 이쪽을 갖다 부목을 시킬 수가 없죠. 풍선 효과를 막는 제일 좋은 부분은 근데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엔 좋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거대로 계속하자고 결과지도 좋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면 대한민국 의료비가 그 GDP 증가율이 한 10%에서 하다가 지금 끊어지고 있어서 지금 거의 바닥을 이고 있습니다. 근데 의료비는요 지금 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2010년을 기점으로 크로스가 됐습니다. 크로스 됐는데 그럼 그 전에는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의료에 관련 분야에서는 돈을 줄 수 있잖아요. 돈을 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카바가 좀 됐었는데 2010년 이후에는 그동안 쌓아놨던 돈 좀 쓰면서 가다가 지금 이제 격차가 더 벌어지니까 더 이상 쏠 돈이 없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과거가 좋았잖아. 과거로 돌아가자. 이건 마치 뭐가 어떤 거냐면 집안의 이제 경제 주체는 아버지 어머니죠. 부부가 예를 들면 한 6, 700만 원 한 달에 벌다가 애들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 노인네하고 합쳐서 뭐 한 3, 400만 원 썼던 거죠.
과거에는. 그때는 뭐라고 얘기해도 내가 좀 더 줘가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가정의 정해주신 아버지 어머니는 200만 원 버는데 가족이 어른도 지금 현찰을 주니까 이게 900만 원씩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집도 줄여서 가야 되고요. 빨래도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라 모아서 물 아껴가면서 해야 되고요. 전기도 일정 시간에 꺼야 되는 거고요. 먹는 거 줄여야 되고요. 이러한 긴축과 구조조정을 해서 같이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지금 사인인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의사들의 주장은 과거가 좋았고 지금 시스템이 좋다.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질문처럼 던졌지만 사실 설득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의사들끼리는 이해가 되겠죠.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의사들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공감을 못 얻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의사증원의 논리는 뭐냐면 의사증원 논란의 본질은 다변화되는 미래의 수요 증가에 따른 의료 서비스 공급입니다. 발달되는 사람, 감기 보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뭐 해서 수술하는 사람 이쪽에서 의료 서비스가 다변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는요. 그러면은 다 나와서 전문의가 되고 전문의가 돼서 나와서 바이탈도 되고 감기 환자도 봐요. 이 구조가 맞는 건 아니죠. 이것에 맞는 그 진료 서비스에는 이 정도 수준의 교육은 충분하고 이 정도 되는 높은 수준의 교육, 그 진료 살려면 높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의사 증원이 나오냐면 이 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를 의사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늘려 어떻게든 다변화시키고 늘려야 되는데 결국 거기서 의사들이 딱 통제하고 있으니까 의사 숫자 늘려. 이외에는 정부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수련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메디게이트 나온 쪽이라고 그 밑에 이제 정치, 종교에서 뭐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의사는 힘이 없다. 자, 요거하고 다음 전공의 파업, 당혹스러운 정보, 속내는 정부 속내 어떨까요? 당혹스러워할까요? 아닙니다. 묻고 있을 겁니다. 왜요? 이 병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병원에 정보가 빠졌어요. 그 매출이 100만 원이었다가 50만 원으로 줄까 가정해볼게요. 그럼 이 병원이 만약에 쓰러지게 되면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병원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쓰러지게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거기서 군도들 같은 뭐 예를 들면 좀 약간 경쟁력 없는 것들 다 빼고 필요한 것만 남겨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돈을 투자하겠죠. 그죠? 살려줄 겁니다. 이 병원이 없으면 정부는 이런 병원을 세워야 되는데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거고 이 병원의 경영에 한 20, 30%를 도와주는 돈을 주게 되면 이 병원 누구게 돼요? 정부게 되는 겁니다. 손 안 대고 코 푼 작업이 지금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지금 3개월 됐지만 어렵죠. 근데 지금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대학병원은 진로를 반으로 줄여야 된다고 그 전부터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당연히 줄이게 됐잖아요. 그럼 전공의 파업은 누구 좋은이라고 있는 겁니까? 정부 좋은이라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여기서 이제 전국의 80개 대학병원 중에서 한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숫자를 정해놓은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드디어 국책 지원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병원, 이 병원의 경영권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게 되겠죠. 근데 이 모델이 새로운 모델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학이 이 모델입니다. 서울대를 뺀 나머지 대학들은요, 정부 교부금이 20, 30%가 없으면은 대학 운영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교육부에서 등록 올리지 마! 한마디도 공부 못하잖아요. 대학병원이 그렇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대학 교수들은 나가지 않을 만큼 돈을 주겠죠. 근데 그건 정부가 병원을 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전공이 나간 거에 대해서 정부는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누가 해주고 있어요? 전공의가 대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전공의가 높이가 나면 지금 들어와서 투쟁하면서 싸워야 돼요. 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대학병원 구조조정 도산위기 접종. 근데 지방 중소병원은 도산위기가 들어본 적 없죠. 서울에 있는 빅5 중에서 진료를 줄이니까 드디어 전남대하고 부산대, 경북 지방에 있는 좋은 대학들이 드디어 암 환자를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거기도 암 수술 공부 엄청 했는데 환자가 없었던 분들인데 여기서 들어보니까 다 그걸로 꾸준하고 지금 문제는 없죠.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 웃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시나리오 2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나리오 2가 그럼 정부가 잘 되면 대한민국 우리가 잘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교육부의 지금 잘못된 그런 그 모델이 지금 우리 뭘로 나타나고 있어요?
사교육을 나섭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 저하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단기간에서는 정부가 지금 추구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장기간으로 보면요. 장기간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의료는 좀 지금 좀 잘해보면 더 잘 나갈 수 있는데 국민소득 7만 불도 좀 끌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과 그 브레인들을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 못하는 이상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좀 막고자 하는 겁니다. 이분 다 아시죠? 이분이 뭐가 틀렸을까요? 많이 틀렸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분의 지금 생각은 이쪽 부분에서 지금 개념이 뻥 뚫려 있고요. 이쪽에 있는 경영 전략과 세계 흐름에서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공격하면 되죠. 그거를 공격하면 되는데 그걸 공격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누가 공격? 여러분이 공격할 수 없죠. 의사협회는 정책연구에서 공격해야 됩니다. 공격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분도 지금 사실은 많이 유명해졌죠. 맞을까요? 틀린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안 보이는데 제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3% 나왔던 TV 캡처한 건데 3% 앞부분에 한국 의료의 문제점을 정리한 거는 굉장히 잘해놨어요. 아, 이분 공부 많이 했구나. 노력상은 인정한다. 근데 그 이후에 대학은 틀렸어요. 대학이 어디서 틀렸냐면은 지금 이분의 생각은 그 산업화 시대에 투자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투자가 되면은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네트워크 그런 약간 전 그대적 사고방식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나오면은 이거 뒤에 나오는 이제 이 필수적 핑크를 보게 되면 다 투자예요. 그 돈 모아보니까 돈이 지금 국가 재정으로 안 됩니다. 이 박스인 건 뭐냐면 제가 이거 하면서 이거 분명히 제 생각에서는 틀렸다는 것이고 저쪽 입장에서 보면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첫 그림부터 틀렸죠. 비필수하고 필수가 이걸 바꿔놓겠다. 미용 쪽이든지 통증 쪽을 눌러서 이쪽으로 밀겠다.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안 돼도 지금 그거 쉬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과 의사 3천만 원씩 주면은요, 지금 전 한국의 스태프들 급여만 1년에 10조가 넘게 나옵니다. 지금 10조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5년에 걸쳐서. 간의 기별도 안 갈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계약지정제 의사제라는 게 나오죠. 들어보셨어요? 계약지정제 의사제? 지역의 의사를 뽑아서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 그 학생들한테 계약제로 지역의 의사 남도록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거기에 교수까지 주면서 남게 하겠다. 이게 전략입니다. 그럼 자제분이 의사라고 한다면 지원에 갔어요. 지원대리네. 야, 6년 동안에 지금 등록금 6천만 원 지금 하고 용돈 한 2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준다고 하더라. 평생 계약 의사제 하거라. 하시겠어요? 이건 내년만 돼도 바로 문제가 터질 만한 내용들이 곳곳에 있고요. 여기 사례를 들여다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마치 저걸 느낄 것 같습니다. 장기이식인데 혈액형 A인데 혈액형 A의 간을 B형 환자한테 가서 이식하는 느낌?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많이 갖다 놨어요. 딱 이걸 보는 순간 거의 학부 수준의 리포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지금 했는데 아무튼 그 정도 수준의 것이라고 해도 할 만큼 좀 부실합니다. 이런 거 다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격을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잘못이겠어요? 박스인 게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썸머를 해드리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옳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 나름대로의 대한민국의 의료제도가 투필이 갈 것이고 그 중에 시나리오 1, 2, 3가 있어서 갈 것이라고 해서 어디부터 촉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시작하는 작업이고요.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의료에 관련된 얘기를 들을 때 과연 현재 진단, SES는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느냐. 투비,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대한민국도 별로 갈 게 뻔한데 그렇게 지금 하는 부분에서의 정말 투비가 정확히 지금 본 적이 있느냐. 그럼 그 중에서 시나리오는 원투 중에서 뭐 할 것이냐.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나오는 의료 상황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더 의사생활 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시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좀 더 폭넓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한 생각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